밤이 깊어지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혼 첫날 밤은 행복의 시작이어야 한다. 하지만 내게는 그 밤이 30년간 꾹 눌러왔던 말들을 꺼내야만 했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혼인신고를 한 날, 나는 환갑을 넘긴 여인이었고 그 사람도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늙었고 서로에게 많은 시간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기와집 마당에서 딸아이와 몇 명의 이웃들만 함께한 조촐한 자리. 한복을 입은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젊은 날의 신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내 가슴 한켠은 이상하리만치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내가 3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땐 차갑고 멀어 보였지만 이제는 아픈 듯 다정했고 무언가 말하지 못한 무게가 눈동자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밤 북촌의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판소리 한 자락,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는 우리 손끝의 떨림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이 사람과 왜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라도 그가 말해줄 수 있을까? 그날 나를 떠났던 진짜 이유를. 눈을 감으면 그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가 떠났던 그날 말없이 등을 돌리고 나가던 그 모습. 그날 이후 나는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미련일까, 용서일까, 아니면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던 사랑일까?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됩니다.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지만 정말로 그를 다시 내 마음에 들일 수 있을까요? 그도 내게 자신의 모든 진실을 꺼내줄 수 있을까요?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이 밤도 조금은 가벼워질까? 하지만 입술 끝에 닿는 온기는 벌써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한옥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바닥엔 온돌이 은은히 데워져 있었고 벽에는 옛날 그 사람이 직접 써주었던 붓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분이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마주하는 것. 그 사람의 글씨체는 여전히 반듯했고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선 오래된 민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던 그 가락과 닮은 멜로디. 나는 무심코 소리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마당의 감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소리가 창호지를 흔들며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방 한켠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손등 위에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문득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짧은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겨울이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걷던 기억. 물을 사느라 흥정하던 그의 목소리. 밤이면 함께 앉아 김장을 하며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들. 그 시간들이 이렇게 먼 과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30년의 침묵으로 바뀔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차 안에는 붉은 대추가 한 알 동동 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그가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흔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는 건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움보다는 그가 나를 다시 외면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그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리고 나는 왜 그를 다시 받아들였을까? 그 모든 질문들이 이 조용한 방 안에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대답이 절실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사이엔 다시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심과 진실, 그 둘 모두가. 찻잔을 내려놓았을 때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뜨겁지도 않은 차였는데 마음이 더 뜨거웠던 걸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슬퍼 보여 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한옥 지붕 위 기왓장이 낮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 세월을 버텨낸 집의 한숨처럼 들리기도 했고 우리 마음속 오래된 감정들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벽 한켠에는 30년 전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우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던 그 사진. 그 웃음은 참 맑았는데 왜 그렇게 짧게 끝나버렸을까요? 그 사진 옆에는 그가 예전부터 아끼던 벽걸이 시계가 느릿하게 째깍째깍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 소리가 이 조용한 밤의 유일한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당기며 그에게 묻지도 않은 질문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걸까? 당신 마음에도 그때가 아직 남아있을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수많은 감정의 잔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자주 듣던 윤복희의 여러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가사 한 줄이 흐르자 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밤새 편지를 썼던 날들이 떠올랐고 그 사람 몰래 눈물 닦으며 돌아섰던 역전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매화차의 향기는 오래된 기억 속의 냄새를 끌어올렸습니다. 겨울 아침 어머니가 마루에서 달이 떠있는 새벽에 끓여주시던 그 매화차.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지금 이 차 향기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 밤만큼은 그 사람의 진심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조용한 공기조차 어쩌면 하나의 대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처음 만난 건 내가 28살이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전라도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때 그는 서울에서 내려와 지역 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무뚝뚝했지만 아이들을 찍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꽃씨를 심는 날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웃는 얼굴 한 컷 괜찮을까요? 나는 조금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의 셔터 소리가 내 심장보다 먼저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학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재 때문이라더니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라는 말로 바뀌었고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앞 국수집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은 당신 보러 오는 겁니다. 그 말에 국수를 삼키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장터에서 김치를 사고 산책로에서 찐빵을 나눠 먹고 비 오는 날엔 나란히 우산 속에서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은 늘 따뜻했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눈빛은 세상 어떤 꽃보다도 더 예뻤습니다. 결혼은 소박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작은 케이크를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작은 연못 옆 한옥에서 간단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나는 그가 직접 써준 청첩장 문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기와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장롱 하나,
찻상 하나, 그리고 낡은 라디오 하나.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겨울이면 우리는 함께 김장을 했고, 그는 물을 자르고 나는 배추를 절였습니다. 배추 속에 고춧가루를 넣으며 서로의 손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던 순간들. 봄이면 산책 나가 개나리 핀 길을 걸으며 그는 내게 딸이 태어나면 이름을 혜원이라 짓자 말하곤 했습니다. 혜원, 햇살처럼 따뜻하고 우리 마음의 원유한처럼 간절한 아이가 되길 바라서. 나는 그 이름을 듣고 그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참 좋아했고 시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볼 때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나는 하루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그와 나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고 또 얼마나 조용히 무너질 수 있는지 나는 그땐 몰랐습니다. 그해 봄,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진 촬영 겸 취재를 맡게 된 산청의 매화축제에 나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그가 권한 건 아니었지만 그의 옆에 있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던 매화나무들, 그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풍경은 지금도 내 기억 속 가장 순결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장에서 그는 열심히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 나는 그를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여관방에서 나란히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재즈 음악,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개구리 울음소리.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조금 멍해지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매화가 흩날리는 봄밤에 엄마 아빠가 서로를 가장 사랑했다고. 그는 내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의 밤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촛불도 켜지 않았고 라디오 소리도 껐으며 서로의 숨결과 심장 소리만으로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침마다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기뻐 울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을 때 그는 마침 사진 전시회 준비로 바빴습니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혜원이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나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음은 어딘가 조심스럽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혜원이 정말 잘 자라줄 거야. 그 아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일지도 몰라. 그 말은 조금 이상했지만 나는 그저 기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릿해집니다. 그 사람의 그 말, 그 눈빛, 그 따뜻하지만 어딘가 떨리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후에 벌어질 이별의 예고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은 꿈처럼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장을 보러 나갔고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자수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수건에 매화꽃 한 송이를 수놓고 있었지요. 그 꽃은 우리가 혜원을 처음 품은 날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 같았습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국물 맛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미역국 속에서 그의 긴 한숨이 스며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우리는 작은 라디오를 켜고 아이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혜원 괜찮지 응? 세상 어디서든 밝게 빛날 아이야.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가끔 멈칫했고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수가 점점 줄기 시작한 건. 어느 날은 그가 늦게까지 외출하고 돌아와 조용히 내 등을 바라보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 침묵이 마치 비가 내리기 직전의 공기처럼 무거웠습니다. 하루는 그가 책상 서랍을 열다 무언가를 재빨리 닫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종이 한 장이 우리 삶을 바꿔 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날 그는 내게 김밥을 싸주겠다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경쾌하던 손놀림이 없었고 김 위에 밥을 펼치던 손이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졸렸나 봐. 그 대답은 익숙했지만 낯설었습니다. 그날따라 라디오에서 들리던 DJ의 멘트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가 내 곁을 지킬 거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평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고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노릇하게 부친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올게. 그가 말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감기 때문이야.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정기검진. 예전부터 약속한 거 있었거든. 그 말은 어딘가 이상했지만 나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그러했듯 필요한 말만 조심스레 꺼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병원에 다녀온 날 밤 그는 늦게까지 방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 며칠 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병원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우연처럼 혹은 필연처럼 열어본 그 안엔 생소한 의학 용어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고 그중 전객검사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결과지를 받은 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봤고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 그게 확실하다고 했어. 그 순간 내 심장은 멎을 듯 뛰었고 귀에서 울림이 크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혜원이는 내가 던진 질문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는 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날 매화꽃 아래서 그때가 전부였어.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불안의심 그리고 깊은 상처가 그의 얼굴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긴 침묵 속에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다음 날 떠났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고 깨어나 다시 울고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그가 떠난 그날 내 안에 있던 혜원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나는 그저 그 아이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한 번도 그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느꼈을 절망, 그가 품었을 두려움, 그리고 그가 사랑했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용기. 하지만 그가 돌아온 건 30년이라는 시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는 처음으로 집안의 침묵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그의 옷이 사라진 옷장 비어 있는 신발장 욕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칫솔 하나의 부재. 모든 것이 그가 이곳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면서도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더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다녀오겠지. 잠시 혼자 있고 싶은 거겠지. 병원에서 무슨 잘못된 소리를 들었나 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서서히 그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엉켜버렸습니다.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그렇게까지 혼자 결정하고 왜 우리 둘의 문제를 나 혼자 안고 가게 만들었는지. 그러다 분노는 금세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갔더라면 그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슬픔은 곧 깊은 후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가 침묵했을 때 내가 손을 내밀었더라면, 그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을 보며 그의 진심을 믿어보려 했더라면 나는 밤마다 자꾸만 그날의 장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나던 그 새벽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왜 뛰어나가지 않았을까? 가지 마. 단 한마디만 했더라도 무언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순간에 침묵했고 그 침묵은 결국 30년의 거리로 변했습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나는 혜원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의 고통도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격도 모두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분명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떠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마음속 그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렀고 그가 이제 없는 삶에 익숙해지려 애쓰면서도 나는 늘 한편으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우연처럼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속 그의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느덧 백발의 여인이 되었고 그도 세월의 흔적을 안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묵혀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서운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던 사랑.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동안의 시간을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외로움, 그가 참아낸 그리움, 그리고 그가 여전히 나를 향해 품고 있는 미안함. 그 모든 것이 우리 사이에 말없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마주 앉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운 얼굴이었고 익숙한 손등이었으며 가장 오래도록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거울을 보는 일이 줄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랑분은 잘 계시죠? 라고 물으면 나는 늘 출장 중이에요. 혹은 서울에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의 부재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땐 혼자서 병원에 다녔고 의사 선생님의 남편분은 못 오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기 초음파 사진을 들고 소리 없이 울던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안방에 누우면 그가 자주 듣던 라디오를 켜 그의 흔적을 찾아 헤매듯 익숙한 멜로디에 기대잠을 청했습니다. 아이를 품은 채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된 그 시기 나는 점점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요즘 얼굴이 안 좋네요. 몸조리는 잘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을 건넬 때면 나는 괜찮은 척 늘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웃음은 무너지고 눈물로 젖은 베개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내게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혜원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떠나도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거야. 그 다짐은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점점 과거의 기억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그대로 두었고 그가 남긴 송을씨 메모는 작은 상자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누가 보면 집에 누군가 더 사는 줄 알았을 정도로 나는 그의 흔적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내게 조금 이상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겐 그 사람을 지워내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과 점점 멀어졌고 오직 혜원이와 나단 둘의 세계에서 살아갔습니다. 혜원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길마다 나는 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혜원의 눈웃음, 손끝에 옹기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는 그와 나의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는 그 사람을 잊지 않게 해주는 선물이자 잊을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나는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고 어깨가 굽고 계절의 변화에도 무덤덤해졌지만 단 하나 그 사람의 이름만은 내 가슴 속에서 여전히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 하루 속에 조용히 새으며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그렇게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동네 방송이 울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으며 계절은 꽃을 피우고 또 지웠습니다. 하지만 내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혜원이의 젖병을 씻고 죽을 끓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천을 확인하고 그 아이의 눈빛에서 작은 변화라도 있을까 숨죽여 바라보는 일의 반복. 밤이면 아이를 재우고 나서 조용히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빈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자주 앉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걸 알면서도 나는 습관처럼 그를 위한 찻잔을 놓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돌아와 앉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사람들 속에 섞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김장을 해도 나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조용히 배추를 씻는 사람이었고 동네 아이들 엄마들과 함께 대화할 때도 나는 웃는 척할 뿐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혜원이는 참 착하게 컸네요. 칭찬해주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그 애는 착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걸 원망하지도 않지.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혜원이는 한 번도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어린 마음에 느끼고 있었던 거겠지요. 엄마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는 걸. 나는 점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식당에 들어가면 구석자리만 찾았으며 어디를 가든 늘 혼자인 듯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혜원이가 학교에 들어간 후 나는 도서관 사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고 책과 조용히 마주하는 공간은 그나마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누군가 다정한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가끔 도서관 창밖으로 햇살이 비칠 때면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가 나처럼 누군가의 사진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무력한 날들이었습니다. 때론 이렇게 사는 내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이가 있었기에 나는 끝끝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 잠든 얼굴, 내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조언도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긴긴 터널 같은 시간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울지 않고 숨을 죽인 채로 세월이 지나도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면 나는 조용히 부엌불을 켰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온기. 그건 늘 나 혼자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쌀을 씻고 혜원이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길 빌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나는 가까운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고 돌아오는 길엔 일부러 먼 골목을 돌아 걷곤 했습니다. 굳이 돌아가는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이 늘 걷던 길과 비슷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돌담길 옆 감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잠깐 앉아 숨을 고르고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식은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그렇게 걸어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옷을 갈아입고 작은 라디오를 켜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조용했습니다. 나는 사서보조 일을 맡으며 책장을 정리하고 대출 기록을 확인하고 누군가 반납한 책 사이에서 한 줄의 문장을 발견할 때마다 가끔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으로 증명된다. 어느 시집 속에 적혀있던 그 문장을 보고 나는 한참 동안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 문장처럼 늘 마음속 어딘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혜원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우린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고 혜원이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부턴가 나처럼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나는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안겨준 건 아닐까. 이 아이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까? 그 물음은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사람의 사진이 아직 꽂혀있는 앨범을 펼쳐보다 나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늘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기를. 지금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무감각해졌고 무표정해졌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더 이상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야 하니까 그것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서예 지도 보조.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무심코 눈에 들어온 이름 하나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우식, 서예지도교사.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설마 그 사람일 리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혹시 라는 목소리가 자꾸 속삭였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예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드리려는데요. 혹시 김우식 선생님 성함이 맞나요? 상대방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은퇴 후 귀촌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정갈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돌아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 내가 30년을 기다린 그 자리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서관 책장 틈 사이에 그가 예전에 써준 손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당신은 나의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그 글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 마감 후 나는 조심스레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냄새와 먹향이 퍼졌고 그 안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등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등이 굽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안경 너머로 붓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을 때 세월이 말이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말투, 손끝 붓을 들고 있던 자세까지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했고 매주 2번씩 복지센터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냄새를 맡고 같은 종이에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다시 처음부터 서로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처럼. 복지센터에서의 시간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그와 함께 붓을 들고 묵향 속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쓰는 글씨 하나하나에는 30년의 시간이 묻어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도 말 못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예 수업이 끝나고 나는 복도에서 한 중년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예전에 김우식 선생님과 가까우셨던 분 아니신가요? 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학교 친구예요. 우식이가 이 마을로 내려왔다는 소식 듣고 가끔 찾아옵니다. 잠시 망설이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그동안 혼자 지냈나요? 그는 내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엔 서울에서도 거의 혼자 지냈다고 들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사람이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우식이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무렵 나한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더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식이는 지금도 그 시절을 후회해요.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심장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요한 눈빛, 묵묵한 분놀림,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걸 전하고 있던 그의 존재. 그리고 그가 혼자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 그게 전부 내게로 이어지는 길이었음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떠난 게 아니라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나를 위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작은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공예품을 전시하고 서예 수업 수강생들도 자신이 쓴 글귀 한 점씩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구경만 할 생각이었지만 센터 담당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추천하셨어요. 이번에 꼭 한 점 써보시라고요. 나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선생님은 늘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앞에서 한번 빛나셔야 할 때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내게 아무 말 없이 건넨 응원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한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핀다. 그 문장을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며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활자로 담아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사 당일 그는 내 작품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잘하셨어요. 이제야 봄이 왔네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묵은 감정, 오래된 아픔, 그리고 나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문장 안에 스며들어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차 한 잔 나누며 웃었고, 도서관에서도 아이들의 책 추천을 즐기게 되었으며, 무심코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내 삶의 조용한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진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빗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를 굳이 감추려 하지도 않았고 화장을 짙게 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를 가꾼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방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혜원이 초등학교 때 키우던 알로에였습니다. 한동안 방치돼 있던 그것을 물주고 닦아주면서 나는 매일 아침 그 화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자라렴. 나도 그렇게 해볼게. 그 작은 인사는 어느새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 되었고 그 다짐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서예 보조뿐 아니라 노래교실 진행 도우미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자도 몰라 손뼉만 치다가 어느 순간 흥얼거리는 내 목소리를 내가 먼저 놀라 듣게 되었습니다. 아, 나 웃고 있네. 혼잣말처럼 새어나온 그 말에 눈가가 찌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오래된 책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그가 남기고 간 편지들,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혜원이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적힌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노트를 펼쳐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매일 밤 당신을 원망했다가 결국엔 사랑으로 돌아갔어요. 그 노트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 씨도 같이 식사 한번 하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혜원을 직접 만나겠다고 30년의 벽을 마주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며칠을 망설였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혜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아빠가 누군지 궁금했던 적 있어? 혜원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아지면 그때 들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작은 국밥집에서 30년 전 내 곁을 떠났던 남자와 내가 지켜온 아이가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혜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혜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그는 눈을 들지 못했고 나는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30년 만에 하나로 이어진 세 사람의 온기.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내 마음 한구석에 오랫동안 머물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멈춰버렸던 시간의 시계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와 혜원이, 그리고 나.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무언가 꿈결 같기도 했습니다. 그와 나는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혜원이는 그런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가끔씩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같이 걷는 거 예전처럼 괜찮을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동네 뒷산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집 사이를 스치고 머리 위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 보폭에 맞춰 걸었고 나는 그의 그림자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이 오갔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나무 아래 앉았을 때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 많이 기다리게 했죠. 나는 그 손을 오래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내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용기였고 위로였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우리가 한옥마당에서 웃으며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갑고 저녁 바람이 고맙고 사람들의 인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작은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려보고 주름진 내 얼굴에 이건 지나온 시간의 훈장이지. 그렇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웃기 시작한 순간부터 삶은 이전과는 다른 온도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지금 나는 알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딱 그때여야만 했던 것들이었다는 걸. 우리 셋의 일상은 조금씩 새로운 모양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조심스레 바라보던 혜원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혜원에게 직접 만든 붓글씨 엽서를 건넨 날, 혜원은 엷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빠 송을 씌었네요. 그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혜원은 일주일에 한 번 서예의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듯 붓을 쥔 두 사람의 손끝에서 어색함과 그리움이 함께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너 생일엔 뭐 하고 싶어?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이랑 셋이서 함께 먹는 밥이면 좋겠어요. 그 말에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미리 다시마를 불리고 말린 표고를 손질했습니다. 30년 만에 세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생일.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직접 지은 잡곡밥,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만든 반찬 2가지가 올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계란말이를 썰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혜원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요리하는 거 처음 봐요. 나도 처음이야.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봄꽃처럼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원은 조용히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공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라 불러줘서 고맙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혜원이 웃었고 그는 울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산책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동네 국밥집에서 나눈 농담 하나.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도 소중한 첫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엔 내가 예전에 수놓았던 매화 자수가 고스란히 인쇄된 손수건이었습니다.
기억해요. 기억하지. 그 봄날의 매화. 우리는 함께 그 봄을 다시 꺼내어 마음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즘 거울을 자주 본다. 예전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고 늘 무언가 부족해 보였다. 피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늘어진 어깨. 그 모든 것이 나를 늙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그 주름 속에 웃음이 있고 그 눈동자 안엔 기다림을 견뎌낸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는 더 이상 후회로만 가득 찬 사람이 아니다. 그와 혜원 두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용서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용기.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가했다. 처음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기만 해도 벅찼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고 있었다. 책을 읽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그 시간이 나에겐 새로운 숨통이 되었다. 나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나름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말함으로써 누군가의 눈동자를 통해 조금씩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지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라는 사람을 다시 살아가고 있다. 매일 아침 그가 우릴 위해 준비한 커피 향을 맡으며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혜원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씩 꺼내놓으며 내 어깨에 기대는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말해준다. 나는 괜찮아졌다고. 이제 정말 괜찮아지고 있다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 매달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웃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밥상, 함께 걷는 길 위의 햇살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장면이라는 걸 나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다. 수고했어. 정말 여기까지 잘 버텨줬어. 혜원이 우리 집을 나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곳엔 내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편지 한 통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 편지엔 그가 우리의 이혼을 결심하던 밤에 썼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정아, 나는 네가 평생 나를 원망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래. 나는 네가 사랑받고 가정을 이루고 밝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너를 놓아주는 사랑이야.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려왔다. 서운함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그 사람의 외로운 결정 앞에서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왜?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 그 순간 혜원의 방에서 낡은 상자가 하나 나왔다. 그 안엔 혜원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병원에서 받은 출생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친자 확인서가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친자 확인서, 그곳엔 그의 이름과 혜원의 이름이 확실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하단엔 작은 글씨로 유전적 부성관계 확인됨이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였다. 그 시절 우리는 의사의 말만 믿고 그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혜원이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도 그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나는 내가 모르는 진실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그날 밤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너무 무서웠어.
혹시나 내가 아니면 네가 더 힘들까 봐. 그 말에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혜원이 문 밖에서 조용히 들어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그 친자 확인서를 내게서 받아 가슴에 꼭 안았다. 이제 알았어요. 왜 두 분이 다시 시작하려 했는지.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랜 세월 묵힌 진실과 용서를 서로의 눈빛으로 주고받았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화해가 그 작은 거실 안에 피어올랐다. 나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울었다. 울고 또 울어도 가슴 한편이 텅 빈 채 메워지지 않았다. 서로를 지키려고 했던 게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했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 옛날 처음 그와 걸었던 봄밤의 골목이 떠올랐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때로는 말해주지 않으면 닿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몰랐었다. 30년이란 세월 한 아이를 혼자 키워오면서 나는 내 나름의 강함을 키웠고 그는 자기 나름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벌주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사람도 울고 있었다. 말없이.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 눈물은 어떤 변명보다 진실했고 어떤 후회보다 깊었다. 나는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이제 우리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미정아. 그 순간 오랜 세월 어딘가에 걸려있던 돌덩이 같은 감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내 마음 안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어느 겨울강이 드디어 녹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우리는 작은 결심을 했다. 다시 결혼식을 하자. 그의 말에 처음엔 웃음이 나왔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다. 그건 단지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딸에게 진실을 전하고 우리 셋이 함께 처음으로 하나 되는 순간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 북촌의 작은 한옥마을로 향했다. 작은 마당과 대청마루가 있는 오래된 집, 소박하고 고즈넉한 그곳이 마치 우리 지난 세월을 품어주는 듯했다. 그날 나는 연분홍빛 저고리와 하늘빛 치마에 한복을 입었다. 그는 진회색 도포를 걸쳤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났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우리의 이혼 이유도 아버지에 대한 진심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왔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우리를 처음으로 부모로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아버지라는 말조차 감히 쓸 수 없는 시간이었다. 딸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었어. 보이지 않았을 뿐이야. 잠시 후 딸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다. 엄마, 아빠, 늦었지만 축하해요. 그 말에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터져버렸다. 한옥마당에는 해질 무렵의 금빛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30년이라는 시간 수많은 오해와 침묵, 그리고 각자의 고통을 지나 드디어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섰다. 그날 저녁 작은 잔치상을 준비했다. 딸이 직접 만든 잡채와 김치전, 나는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고 그는 조용히 막걸리를 꺼냈다. 셋이 둘러앉은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보다 따뜻한 건 우리 셋 사이의 공기였다. 말없이 마주 앉은 시간, 나는 천천히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30년 전 그가 몰래 쓴 편지. 이건... 딸이 묻자 나는 천천히 편지를 펴고 읽기 시작했다. 내가 널 떠난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로 인해 더 고통받지 않길 바랐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그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 순간 딸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의 손도 떨렸다. 나는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말해줘도 돼. 그날 밤 그 아이는 이미 내 안에 있었단 걸.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고 있었어.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눈빛, 말투, 웃음소리. 그게 다 나였어. 딸은 놀란 눈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엄마와 아빠의 기적이었네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도 덥석 잡았다. 우리 세 사람의 손이 서툴지만 단단하게 얽혔다. 작은 마당 한쪽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전통 등불처럼 우리의 감정도 조용히 흔들렸지만 이제는 꺼지지 않을 따뜻한 불빛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감이 푼 계절을 따라 붉게 물들었다가 바람에 날아가고 다시 푸른 잎을 틔웠다. 그 순환이 마치 내 인생의 시간을 닮아 있었다. 오랜 시간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를 밀어냈을까? 왜 딸에게 모든 걸 숨겼을까?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모든 시간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깊은 애정과 사려 깊음이 있었다. 젊은 날엔 그 침묵이 날 외롭게 했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나를 편안하게 감싸준다. 딸은 어느새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제야 정말로 가족이 되었구나. 예전엔 지나간 사랑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가장 깊고 단단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상처와 회한까지 포근히 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나는 평안하다. 초가을 아침 안개가 옅게 내려앉은 마당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커다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 2개를 꺼내 작은 다다미방 창가에 놓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나는 감입차 향기가 퍼지는 틈에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진 눈가.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나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온기가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부엌에서 김치가 익어가는 새콤한 냄새, 그리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감입 한 장. 모든 것이 너무도 평화로웠다. 그 평화 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모든 것이 늦지 않았다고. 그가 내게 조심스레 찻잔을 다시 따라주며 말없이 눈을 맞췄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이 고요한 풍경, 이 따뜻한 차 한 잔 이 사람. 모든 것이 삶이 다시 시작된 증거였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그 실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마주했을 때 그 마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용서에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삶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건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누군가 떠오르셨다면 그분께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용기가 오랜 오해를 풀고 또 다른 계절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